영감, 그 독주인이 누리지 알아? 바로 나야. 안동 장터가 들썩이는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의 호기로운 외침과 아낙네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이는 가운데 장터 한복판에 자리 잡은 윤덕상의 객주는 아침부터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윤 주인, 이번엔 짐이 좀 무거운데 사흘만 맡아주시게. 염려 마시오. 우리 객주가 몇 해째 장사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물건 잃어버린 적 있었소? 윤덕상은 50줄에 접어든 사내였습니다. 허리춤에 찬 주머니는 언제나 묵직했고 손님을 대하는 말씨는 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보부상들이 먼 길을 떠날 때 무거운 짐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객주였고 윤덕상은 그 일로 안동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번 달 보관료가 지난달보다 또 올랐다면서요? 젊은 보부상 하나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허, 요즘 쌀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오? 일꾼들 먹일 밥값도 만만치 않다오. 윤덕상은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값을 올린 터였습니다. 객주는 그 하나뿐이었고 보부상들은 어차피 짐을 맡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장이 파하고 나자 윤덕상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기둥마다 페랭이와 보따리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그 사이를 거닐며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 비단 보따리는 제법 값이 나가겠는데 손이 가려웠습니다. 펼쳐서 한 필만 빼내도 주인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덕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객주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주인 나리, 저녁상 들어갔습니다. 머슴의 목소리에 윤덕상은 창고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아라, 윤덕상. 크게 한 건 잡을 때까지는 참아야 해. 그날 밤, 윤덕상은 곳간을 살피다 문득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사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돈을 셀 때만 눈이 반짝이는 사내가 되어버린 것이. 처음 객주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버리는 것이. 윤덕상의 곳간에는 쌀이 넘쳤고 장롱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남의 것만 보였습니다. 이웃 김부자의 기와집도, 장터 건너편 전 주사의 옷가락지도, 지나가는 보부상의 낡은 보따리까지도. 모든 것이 탐이 났습니다. 저것만 내 것이 된다면. 윤덕상은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 재물 생각뿐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고 윤덕상의 객주에는 여전히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보관료를 받았고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의 마음속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7월 보름이 지난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윤덕상이 부채질을 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객주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주인 양반 계시오? 목소리부터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윤덕상이 고개를 들자 문간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누더기 보따리를 메고 손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독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그 독만큼은 소중하게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독 하나만 사흘간 맡아주시겠소? 사흘 뒤면 꼭 찾으러 올 터이니. 윤덕상은 노인의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보부상치고는 너무 남루했습니다. 신발은 집신이 다 헤어졌고 도포는 기운 자리가 여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달랐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독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관료는 사흘의 닷뿐입니다. 알겠소. 노인은 품에서 엽전 5잎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덕상은 돈을 받으며 슬쩍 독을 쳐다보았습니다. 독 표면에는 용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아가리는 천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사흘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나갔습니다. 윤덕상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크기에 비해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윤덕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독을 안쪽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보게, 저녁 준비됐소?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이요. 볼 일이 있으니 좀 이따 부르시오. 윤덕상은 황급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독을 마루 한가운데 내려놓고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의 짐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객주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덕상의 손은 이미 독아가리를 묶은 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보는 것뿐이야. 끈이 풀렸습니다. 윤덕상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황금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럴 수가. 독 안에는 금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것, 손가락만 한 것, 크고 작은 금덩이가 독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덕상은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건 진짜 금이야. 순금이라고. 그는 금덩이를 입에 물어 이빨 자국을 냈습니다. 틀림없는 순금이었습니다. 윤덕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 정도 금이라면 안동 장터를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인네가 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윤덕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이런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훔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디서 파낸 것은 아닐까? 그는 금덩이를 다시 독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탐욕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흘 뒤에 온다고 했지. 윤덕상은 창문으로 해가 기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이제 황금빛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주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물건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평생을 통틀어 이런 재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덕상은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걱정이냐고 물어도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황금빛 독이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에 금덩이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오지 않는다면? 윤덕상의 입에서 위험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덕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황금빛 독이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에 금덩이들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객주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덕상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그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물만 있으면.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재물만 있으면 안동에서 제1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경상도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면 그 노인이 올 것입니다. 윤덕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어둠 속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동 땅에서 저 너머 산길로 넘어가려면 험한 고갯길을 하루 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늙은이가 저 산길을 혼자 넘어가려면 윤덕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양심 한 조각이 쓰러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덕상은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보부상 몇몇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들었소? 어제 산길에서 늙은 보부상 하나가 쓰러졌다던데. 윤덕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부상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누구 말씀이요? 글쎄, 내 객주에 짐을 맡기고 간 노인인데 산길에서 병이 들어 쓰러졌다는 소문을 들었어.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산길을 무리하게 넘다가 그만. 윤덕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어르신이. 나도 어제 뵀는데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긴 했어. 옆에 있던 다른 보부상이 거들었습니다. 윤덕상의 입가에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거짓말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산길이 험한데 나이 드신 분이 혼자 넘기엔 무리였지. 그러게 말이요. 요즘 도적들도 많다던데. 보부상들 사이에서 소금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윤덕상은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소문은 저절로 퍼질 것입니다. 안동 장터는 좁았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으니까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지혜입니다. 윤덕상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리했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런 사람의 머리가 나쁜 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윤덕상은 객주로 돌아와 평소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짐을 받고 보관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안쪽 방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황금빛 독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덕상은 머슴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집에 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객주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윤덕상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그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재물의 무게였으니까요. 그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자, 두 자, 깊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윤덕상은 독을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황금빛 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자 윤덕상은 그 위에 낙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져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평범한 마당 한 구석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야. 오롯이 내 것이라고. 윤덕상은 손을 털며 객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달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독을 묻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덕상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니, 편히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속에서도 황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윤덕상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침상 들어왔어. 아내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윤덕상은 대답을 하려다가 몸이 굳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분명히 어젯밤 뒷마당 깊숙이 묻어버렸던 그 황금빛 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덕상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독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가리를 묶은 천도 그대로였고 표면의 용 무늬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독 밑바닥에는 어젯밤 묻을 때 묻었던 흙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곰인가? 윤덕상은 독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어젯밤 독을 묻었던 자리에는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흙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구덩이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파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본 걸까? 머슴인가? 아니면... 윤덕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간 머슴들의 발자국만 마당 한쪽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이건 예사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덕상은 달랐습니다. 탐욕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 분명 누가 보고 파낸 거라고. 윤덕상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독을 들어올렸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금덩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아무도 모르게 묻어야겠어.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윤덕상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가도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독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찍 자겠다고만 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윤덕상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뒷마당이 아니었습니다. 객주 뒤편, 대나무 숲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윤덕상은 온 힘을 다해 땅을 팠습니다. 어제보다 2배는 깊게 팠습니다. 이 정도면 절대 못 찾을 거야.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윤덕상은 독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또 덮었습니다. 위에는 큰 돌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엽과 나뭇가지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됐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윤덕상은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달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객주로 돌아온 윤덕상은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심이었습니다. 저렇게 깊이, 저렇게 외진 곳에 묻었으니 절대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나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윤덕상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덕상은 가까스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금덩이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에 잡힐 듯 말 듯 한 금덩이를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덕상은 아내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 독은 안전하게 숨겨졌으니까요.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발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윤덕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 한가운데 어젯밤 대나무 숲 깊숙이 묻어버렸던 그 황금빛 독이 다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윤덕상은 방 안에 앉아 독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묻었는데 2번 다 제자리로 돌아온 그 황금빛 독을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잠결에 다시 파낸 것일까요? 하지만 대나무 숲까지 갔다 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옷에 흙도 묻지 않았고 삽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윤덕상은 독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금덩이가 가득한 그 묵직한 무게가 여전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금덩이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 독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덕상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가 독을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걸어 잠궈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덜컹, 또 덜컹, 문이 저절로 흔들렸습니다. 윤덕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독이 바닥에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점점 더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차갑고 음산한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덕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아니, 보인다기보다는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온몸이 시커멓게 보였지만 윤곽은 뚜렷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으아! 윤덕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 그림자가 소리를 냈습니다. 낄낄낄, 낄낄낄.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높고 낮은 음이 뒤섞여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윤덕상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림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거의 꺼질 듯 약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붉은빛이었습니다. 마치 숯불 같은 붉은빛이 윤덕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낄낄낄, 내가 누구냐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 안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윤덕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윤덕상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도깨비.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속 그 존재. 밤에 산길을 가는 사람을 홀리고 욕심 많은 자를 골탕 먹이는 그 괴물. 그래, 도깨비지. 낄낄낄. 도깨비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독을 가리켰습니다. 긴 손가락이 독을 향해 쭉 뻗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뾰족했습니다. 그 독,
네가 가지려 했지? 낄낄낄, 욕심이 참 많구나. 윤덕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독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깨비 앞에서 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윤덕상은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재물을 훔친 대가가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깨비가 독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눈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내일 밤 다시 오마. 낄낄낄. 그 말을 남기고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촛불도 다시 제대로 타올랐습니다. 윤덕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황금빛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탐이 났던 그 독이 이제는 무서운 물건으로만 보였습니다. 윤덕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깨비가 다시 나타날까 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이 트자 윤덕상은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밤새 앓기라도 한 것 같소. 아, 아니요. 그저 잠을 설쳤을 뿐이요. 윤덕상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뒷마당으로 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커먼 그림자, 붉은 눈,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윤덕상은 객주의를 해야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 주인, 괜찮으시오? 단골 보부상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괜찮소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윤덕상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도깨비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밤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 독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도깨비가 나타난 것일까요? 윤덕상도 같은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덕상은 일찍 객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독과 마주 앉았습니다. 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독이 대체 뭐길래? 윤덕상이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다시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왔단 말인가. 윤덕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았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커먼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낄낄낄, 약속대로 왔다. 도깨비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키는 천장에 닿을 듯했고 온몸이 검은 연기처럼 일렁였습니다. 붉은 눈이 윤덕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왜 나를 찾아오는 것이냐? 윤덕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낄낄 웃으며 독을 가리켰습니다. 이 독 말이냐? 낄낄낄, 이건 원래 내 것이었지. 내 것? 그래. 30년 전 일이다. 도깨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윤덕상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30년 전 한 사내가 있었지.
욕심 많은 놈이었어. 나와 내기를 했다. 해 뜨기 전까지 산 꼭대기에서 마을까지 달려내려오면 이 독을 주겠다고 했지. 낄낄낄.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윤덕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졌어. 해가 뜨기 직전 거의 다 왔는데 해가 떠버린 거야. 낄낄낄. 그래서 내기에서 진 거지. 약속대로 독을 내게 돌려줘야 했는데 도깨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산에는 독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어. 자기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산길에서 떨어져 죽었지. 윤덕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깨비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이 독은 주인 없이 땅속에 묻혀 있었지. 100년을 기다렸어. 10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있거든. 낄낄낄. 그런데 왜? 네가 파헤쳤잖아. 낄낄낄.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덕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100년이 되기 전에 누군가 파헤치면 그 사람이 새 주인이 되는 거야. 규칙이거든. 낄낄낄. 그러니까 이제 넌 이 독의 주인이야. 주인? 윤덕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기쁜 소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의 말투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 주인. 이 독은 이제 내 것이야. 네가 죽을 때까지 말이지. 낄낄낄. 도깨비가 다가왔습니다. 윤덕상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도깨비의 얼굴이 가까이 왔습니다. 붉은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대신 말이야, 이 독에는 저주가 걸려 있어. 주인이 된 자는. 도깨비가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습니다. 윤덕상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윤덕상의 객주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창고에 보관해둔 곡식이 문제였습니다. 보부상 하나가 사흘 전에 맡긴 쌀 5가마니가 있었는데 아침에 창고 문을 열자 그 쌀이 모두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사흘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윤덕상은 황급히 썩은 쌀을 치우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보부상이 돌아오면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단골 보부상이 찾아와 맡긴 짐을 찾으려 했습니다. 윤주인, 저번에 맡긴 비단 보따리 좀 내주시게. 예, 잠시만 기다리시오. 윤덕상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그 보따리는 기둥 3번째에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을 뒤져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오. 분명 여기 걸어두었는데. 보부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윤주인, 그 안에 귀한 비단이 들어있었소. 어찌 된 일이오? 송구하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소. 윤덕상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사과했지만 그 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부상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객주에서 맡은 짐을 잃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객주의 생명은 신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덕상의 객주에서는 밤마다 이런 괴이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윤덕상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초도 아니고 등잔불이었는데 바람도 없이 그냥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윤덕상이 다시 불을 붙이려는데 밖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다시 불을 켜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금빛 독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마치 윤덕상을 비웃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보부상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윤주인 객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던데. 맞소. 내 친구도 거기 맡긴 짐을 못 찾았다오. 곡식도 하루 만에 썩어버린다지 않소?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객주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부상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장터에는 객주가 윤덕상의 것 하나뿐이었지만 사람들은 차라리 다른 마을까지 가서 짐을 맡겼습니다. 윤주인,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에 맡기겠소.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시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니요. 소문이 너무 좋지 않소. 단골 보부상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윤덕상은 그들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객주의 마당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객주를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장터가 서는 날에도 윤덕상의 객주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윤덕상은 밤마다 방 안에서 황금빛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탐이 났던 그 금덩이들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독만 없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도깨비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저절로 꺼지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덕상은 처음에 무엇을 원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탐욕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멸이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윤덕상의 객주는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슴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에서 일할 수 없다며 말입니다. 윤덕상은 혼자 텅 빈 객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덕상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덕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객주는 망했고 밤마다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독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기로 말입니다.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도깨비도 떠날 거야. 어느 캄캄한 밤, 윤덕상은 독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그 늙은 보부상이 독을 맡기러 왔을 때 그는 어디서 왔다고 했던가요? 북쪽 산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덕상은 산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독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며 산기슭까지 왔습니다. 여기쯤이면 되겠지. 그는 독을 땅에 내려놓고 삽으로 구덩이를 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구덩이가 완성되자 그는 독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제발. 흙을 덮고 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윤덕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덕상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방 한가운데 어젯밤 분명히 산에 묻어버린 그 황금빛 독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안 돼. 윤덕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독을 다시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 마을 밖 강가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던져버리자.
그는 독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철퍼덕, 독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윤덕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윤덕상은 안심하며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독은 다시 그의 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채로 말입니다. 윤덕상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독을 들고 이번에는 불에 태워보려 했습니다.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습니다. 독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독은 타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독은 까맣게 그을릴 뿐 멀쩡했습니다. 윤덕상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사라져다오. 그날 밤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낄낄낄, 소용없어. 네가 주인이 된 이상 이 독은 절대 떠나지 않아. 도깨비가 윤덕상에게 다가왔습니다. 붉은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묻어도 돌아오고, 던져도 돌아오고, 태워도 사라지지 않지. 낄낄낄, 이게 바로 저주야. 윤덕상은 벽에 등을 붙이고 떨었습니다. 도깨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남의 재물을 탐했으니 이제 평생 이 독과 함께 살아야 해. 낄낄낄, 제발, 살려다오. 윤덕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깨비는 그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낄낄낄, 네가 그 늙은 보부상을 생각했을 때는 어땠지? 그 말에 윤덕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남의 재물을 훔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입니다. 그 뒤로 윤덕상은 밤마다 도깨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깨비는 매일 밤 나타나 낄낄거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덕상의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허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정신. 아내가 그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덕상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빙빙 돌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금이야. 금덩이야. 낄낄낄. 내 거야. 아니야. 낄낄낄. 사람들이 소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윤덕상을 본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미쳐버렸구만. 남의 재물에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적골이 되었네. 2달째 윤덕상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 안을 기어다니며 황금빛 독을 쓰다듬었습니다. 도깨비는 밤마다 나타나 그를 비웃었습니다. 낄낄낄, 어때? 금덩이가 좋으냐?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 낄낄낄. 윤덕상은 이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가에 침만 질질 흘릴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것입니다. 아내는 울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머슴들은 진작에 다 떠났습니다. 객주는 텅 비었고 윤덕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와 그 저주받은 황금빛 독만이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윤덕상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도깨비의 저주는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 독은 어디로 갈까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안동 장터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보부상들의 발걸음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윤덕상의 객주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윤 주인이 결국 미쳐버렸다지? 그럼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웃어댔다더군. 남의 재물을 탐낸 벌을 받은 거야. 이듬해 봄,
장터에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윤덕상이 객주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객주는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고 윤덕상은 빈손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보부상이 장터 어귀에서 거지 같은 사내를 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양전 한 푼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부상은 그 얼굴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 주인? 그렇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윤덕상이었습니다. 한때 안동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그 윤덕상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제발, 한 푼만. 윤덕상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보부상은 양전 몇 푼을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윤덕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공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고한 일이 아닙니까? 황금빛 도간의 재물을 탐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객주도, 재산도, 심지어 제정신까지 말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여 앉아 윤덕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들었소? 윤 주인이 남의 짐을 탐내다가 저 꼴이 됐다더군.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도 있던데 귀신이든 도깨비든 남의 재물에 욕심을 부린 벌을 받은 거지. 한 노인이 담뱃대를 빨며 말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남의 것을 탐하면 귀신도 알아본다 했지. 윤덕상이 바로 그 본보기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덕상의 이야기는 안동 장터에서 경계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남의 것을 탐내면 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덕상이 쫓겨난 뒤 새 주인이 객주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방마다 살펴보고 창고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 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 새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 주인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녀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머슴들에게도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독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는 윤덕상이 어디 숨겨놨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도깨비가 가져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장터에는 새로운 객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부상들은 다시 짐을 맡기고 장사를 했습니다. 윤덕상의 객주였던 그곳도 새 주인 아래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윤덕상은 가끔 장터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구걸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를 보게, 욕심이 저렇게 사람을 망친다네. 어느 날 윤덕상이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금이야, 황금빛도, 낄낄낄.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빨리 지나갔습니다. 윤덕상의 모습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장터는 텅 비었습니다. 윤덕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한때 있었던 탐욕의 빛도 영리함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덕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의 끝이었습니다.
윤덕상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까지 탐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남의 재물에 눈이 멀면 귀신도 알아본다고. 도깨비도 알아본다고. 윤덕상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 황금빛 독은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다시 땅속 깊은 곳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100년을 기다리며 다음 욕심 많은 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장터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어귀에서 구걸하는 윤덕상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져도 되는 것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덕상은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